자, 이제 채권법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채권법이 그 채권법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뉩니다. 채권법은 총 20%니까 8문제가 나와요. 8문제가 나오는데 요 채권법 총론 부분은 한 문제 정도. 너무 양이 많아요. 한 문제. 그래서 채권법 총론은 안 할 거예요. 이거 한다고 다른 부분 등한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도 채권법 강론을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법 총론은 뺄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 강론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566페이지입니다. 566페이지 오시면 채권법 강론해가지고 1장에서 계약 총칙이 나오는데 이 계약 총칙 부분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도 우리가 뭐 잘 나온다 그래서 뭐 4-5문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전체가 8문제니까 2문제, 3문제 정도 나올 텐데 근데 이것도 뭐 장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이 계약법 총칙도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정리할 거냐면 넘어갑니다. 교재 580페이지입니다. 580페이지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달에도 제가 민법 총칙 시간에 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데 원시적 불능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원시적 전부불능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을 못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도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체결자는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겠죠? 책임을 지는데요. 책임의 범위는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엇보다는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 같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계약, 교섭 중 부당하게 파기를 한 경우에 우리 학설은 계약, 교섭 중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배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요 손해배상액은 똑같습니다.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 클 수 없죠.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582페이지에 2번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요 동시이행 항변권은요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까다로울 수가 있고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뭐냐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고요.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매매 계약을 했어요. 30만 원에.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도 안 주면 자전거를 달라고 지랄거리면 야 임마 30만 안 주면 자전거 못 줘 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 문제입니다. 교재 안 읽어보시다는데 선이행 의무자예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기로 한 거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된 때입니다. 이때는 선이행 의무자라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는 무엇을요?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거 많지 않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뭐예요? 동시행관계겠죠? 근데 문제는 뭐 자전거나 뭐 카메라 이런 거에 현찰박치기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현찰박치기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을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을이 갑에게 뭘 주게 돼요? 중도금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주게 돼요? 잔금을 주게 되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동시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좀 정확히 말하면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잔금 주기로 한 날 잔금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돈이니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그 아파트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가압류 같은 것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행지체죠.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무엇을요?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면 요 갑도 뭐가 된 거죠?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뭐가 도래한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을은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제 을은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고
또 갑의 입장에서 중도금은 먼저 주기로 한 돈이니까 먼저 내놓고 얘기하자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한 거지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동시이해 항변권이 행사가 되면, 인정이 되면, 우리 돈을 안 주는 것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에요. 따라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갑은 등기소를 을에게 줘야 돼요. 먼저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주는 게 찜찜하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놓기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전세권 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예요. 따라서 전세금을 안 주면 목적물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 왜냐하면 집을 안 비워준다면 전세금 반환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안 비워준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먼저 집을 비워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특이하죠,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지금 전세금을 안 돌려줘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 판인데, 그죠? 법원에 가지고 경매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행관이 뭐라 그래요? 집부터 비우고 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열받아 남대문 가서 불 지르고 싶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잔금 지급 시기가 지나게 되면 을이 돈을 안 주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고 이행제체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의 동시항변권을 먼저 뭐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따라서 갑은 먼저 등기 서류를 주든지 이행,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다 맡겨놓든지 이행 제공을 해야 비로소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 관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해야 되냐면 584페이지 하단에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다 해서 너무 쉽지도 않고 이제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도 수험생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위험부담입니다. 자, 위험부담은 어떤 문제냐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는 둘로 나뉘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뭐예요?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 설명드릴 텐데
일단 위험은요.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요. 첫 번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이때도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채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가 주는 문제를 못 풀어요. 먼저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매수인이라고 하죠. 근데 매매 계약할 때까지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후니까 후발적 불능이고요. 또 지진 났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게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따라서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담한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면 을은 갑의 건물을 못 주겠죠. 그죠? 또 을이 바보가 인 다음에 갑에게 뭘 안 줘요?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그죠?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누구만요? 매도인인 갑만 피해를 보니까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진 나기 전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했어요. 2억을. 그러면 이 돈은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으면 돼요? 반환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은 어디 있겠어요? 학교에 있겠죠.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수용소, 학교,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학교에서 뭐예요? 와이프하고 이제 막 런닝구 입고 뭐예요?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준 돈 2억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갑이 쉽게 돌려주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식아 이번에 지인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는데 어디서 그딴 소리 막 방방 뜰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신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건물이 없어지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시면 이번에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대신 청구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갑에게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갑한테 돈이 없으시면 보험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되 무엇이 인정됩니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요, 나오면 어려워요. 잘 나오는데 어려운데 완전히 뭐예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숙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진 난 게 아니라 을의 과실로 건물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거지 같은 놈이 집 샀다고 와서 깝죽대다가 담뱃불을 잘못 던져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채권자 매수인에게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거죠. 이때는 누가 위험부담이에요? 채권자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없어서 못 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 때문이니까, 지 때문이니까 첫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건물이 멀쩡히 있어가지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예를 들어서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지 같은 놈이 건물을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건물을 못 넘겨주잖아요. 당연히 뭐는 안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얘기인데 안 나오는데도 매매대금을 다 받는다면 그만큼 갑에게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이익을 뭐 해줘야 돼요? 깎아줘야 돼요. 이익을 상환해줘야 되고, 이익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 절약이죠. 양도소득세를 절약을 했다면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뭘 해줘야 돼요? 깎아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연습은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어떻게 꼭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숙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와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는 대단히 높은 부분인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반드시 뭐로 나오냐면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례가 나오더라도 사례 자체는 고정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올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요 매매 대금을 직접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책 읽어보시면 뭔 개소리인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용어가 아주 거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가 정리해야 돼요. 여기서 갑을 뭐라 그러냐면 요약자라고 해요. 말이 참 이상하죠. 요약자. 또 병에게 매매 대금을 줘야 될 을을 뭐라 그러냐면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제3자 또는 뭐라 그러냐면 수익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보상관계라고 하고요. 또 전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걸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먼저 이 용어가 먼저 돼야 책도 이해가 되고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꼭 확실히 뭐 해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죠? 자, 이제 내용입니다.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요,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요 을 갑과 병 간의 관계,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관계가 무효래도 을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냥 계약대로 을은 병한테 뭐 주면 그만이에요? 매매 대금을 주면 그만이에요. 여기까지면 되겠죠? 끝났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을이 병한테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지금 갑한테 제가 건물을 산 사람인데요. 당신한테 땅값 주라는 건물값 주라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병이 예, 받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 병이 을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 병은 첫째,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요 매매계약은 누구하고 한 거죠?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을 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요. 갑을 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누구하고 할 문제예요?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당사자가 아닌 병은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고요. 또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어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직접 이행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병 스스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스스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이게 이제 보통 나오는데 표정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과 병이요,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둘이 연인이에요. 근데 갑이 겨울을 맞이해서 이쁜이 병한테 꽃을 배달하기 위해서 꽃 배달업자 을한테 가서 아저씨 장미꽃 100송이만 주세요. 장미 몇 개요? 100송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꽃 좀 우리 이쁜이 병한테 배달해 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로 한 계약이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당연히 꽃 배달 안 해주겠죠. 그죠? 영향을 준다. 또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 안 주면 인도 못 해주겠다고 동시양병권도 누구한테요? 병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병과 갑이 저녁 먹다가 찢어졌어요. 대판 싸우고 나서 이제부터 너하고는 남남이다.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아라고 찢어졌다 하더라도 을이 굳이 뭐 할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다. 그죠?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뭐 하면 그만이요? 꽃 배달하면 그만인 거죠. 이해되시죠? 병이 이제 을한테 연락 와서 내가 꽃을 받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했다면 을이 꽃을 안 가져오면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빨리 갖다 주세요. 저 외출해야 돼요.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이행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제대로 꽃을 배달하지 못해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요 매매 계약은 누가요?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한 것은 아니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또 병이 꽃을 받겠다라고 한 후에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변경시키지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친 것 같아. 아이 바보 장미꽃 백송이가 얼만데 해가지고 부랴부랴 을한테 전화해서 아저씨 아까 제 꽃 배달 시킨 사람인데요. 없던 거로 할게요. 라는 것이 병이 꽃 받겠다고 말하기 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꽃 받겠다고 말한 후에는 뭐요? 하면 안 된다. 왜요? 병한테 뒤지게 맞으니까. 그죠? 또 아니면 또 미쳤나 봐. 에이씨. 아저씨 그거 백송이 말고 한 송이로 할게 바꿉시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병한테 뭐예요? 뒤지게 맞으니까. 그죠? 줬다 뺏는 것처럼 야비한 놈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변경시킬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소멸시킬 수도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589페이지 하단에 이제 1번에서 뭐가 나오죠?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해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 계약법 총칙에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양이 많으니까 종합적인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어요. 자, 해제는 언제 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과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총 세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더 많지만 이해되시죠? 그죠? 안 하는 건 뭐예요? 이행지체. 못하는 건 뭐예요?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이행. 요 세 가지가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독촉한 후에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지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정기행위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 드레스를 맞췄어요. 언제까지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말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독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1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오늘 전화 가지고 아내 짜시가 이렇게 말한 놈한테는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굳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최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행 불능은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 이거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아까 익히였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이행 불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추후에라도 완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되고요. 지금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까지입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뭘 붙여야 돼요? 이자.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위법행위니까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해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를 둘로 나눠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악이면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아요. 까지입니다. 다 했죠, 그죠? 이것도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고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에 이런 거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과 만나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다 어떻게 해요? 지급했는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내가 너한테 1억 밖에 못 판다 해서 병한테 3억에 팔아먹고 3억을 받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기억나시죠?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근데 보시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고의로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그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한 것은 원상회복으로서 돌려받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얼마를 줬어요? 1억. 근데 1억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자. 이자는 연 5%예요. 연 5%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뭐예요? 돌려받게 되고. 그다음 별도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뭐라고요? 이행이. 이행이가 뭐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행이익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 줬으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던 거죠? 2억을 벌 수 있었으니까 손해배상죄로 추가로 뭐예요? 2억을 청구하는 거죠. 이게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뭐였어요? 갑이 병한테 3억 받고 팔아봤자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된다. 왜냐하면 갑은 을에게 무슨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재 600페이지 오시면 기본 예제 해가지고 2015년도 기출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풀어볼게요. 600페이지입니다. 1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아까 보다시피 지원해, 그죠? 위험부담하고 무엇하고요? 요 이행불능하고 결합시켜서 문제가 나온 거죠.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다시 말하면 고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불행이죠. 그죠? 채무자 고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참고로 이 전보라는 말은 전손해 이런 뜻이에요. 손해의 전보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전보란 말이 나오더라도 뭐래요? 손해배상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무자가.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대신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채권자는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사실만으로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맞나요? 지금 보시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병과 팔았죠. 이게 이행불능인 이유는 갑이 병에게 뭐까지 줬기 때문에? 등기까지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등기를 안 해준 상태라면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한 것만으로는 아직 뭐가 아니에요?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채권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유과실. 그죠? 그럼 누가 위험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그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예요? 5번입니다. 근데 5번은 너무 쉬워요. 자, 이게 뭐냐면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세요. 이행보조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짜장면 배달부.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짜장면집 주인이에요. 그죠? 근데 배달을 시켰더니 그 자식 놈이 오토바이를 험하게 물어가 짬뽕을 다 엎어버렸어요. 다 엎어버렸어요. 그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 가지고 아저씨 왜 짜장면 안 갖다 주냐고 방방 뛰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내가 잘못했어? 걔가 잘못했지. 왜 나한테 지랄거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짜장면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잘못 운전해서 짬뽕을 뭐요? 엎어버렸으면 전화가 왔을 때 짜장면집 주인인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잘못한 거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5번.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걔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한테 짬뽕 달라고 지랄거리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겁니다. 2번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요거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기억나시나요? 얘는 뭐가 아니라고요?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X.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죠. 그죠? 해제할 수 없죠. 그죠? 답은 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두세 문제 나오는데 종합적인 문제가 나요. 답은 뭐죠? 3번. 4번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 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고요. 5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한다. 맞고 이건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 각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